꼬리 일부 안개. 날씨가 흐려서인지 기분이 우울했다. 잿빛 하늘에서 무거운 구름이 거위털처럼 내려앉고 제비들이 우물한 들판을 낮게 날아다녔다. 늦은 아침까지 맺혀있는 잡초의 이슬들, 습기를 머금어 고개 숙인 이파리, 주인은 간데없이 늘어진 거미줄. 큰 비가 내린다는 징조였다. 작은 강을 낀 숲이 아담한 개활지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체르노 목장은 숲속의 나무를 베어내고 만든 작은 들판의 입구에 있었다. 말을 풀어놓고 키우는 박목장으로 운동장만 한 공터에 울타리를 쳐놓았고 울타리 문은 늘 열어두어서 말들이 언제든 들판으로 나가 놀다가 배가 고프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건초와 사료를 먹을 수 있게 해놓았다. 어젯밤 맹수가 이 목장의 말을 습격했다. 아침에 연락을 받고 왔을 때 이미 죽은 말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밤색의 커다란 앞말이었는데 목이 끊어져 머리는 숲속에 버려져 있었고 배가 부풀어 오른 몸통은 들판과 숲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 누워 있었다. 엉덩이 부분을 많이 뜯어먹었다. 엉덩이에서 빠져나온 기다란 창자는 먹다가 버려두었는데 그곳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목통이 통째로 끊어져 송곳니 자국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의 몸통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목을 물어 죽인 것 같았다. 첫눈에 호랑이의 짓으로 보였으나 말을 뜯어먹은 방식이 특이했다. 엉덩이를 뜯어먹다 말고 목을 끊어서 뜯어먹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는 사냥한 동물을 이런 식으로 뜯어먹진 않는다. 때를 지어 사냥하는 늑대나 들개는 사냥감을 잡으면 모두가 한꺼번에 덤벼들어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곰도 뜯어먹는 부위가 입 닿는 대로라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남는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김없이 엉덩이부터 뜯어먹는다. 큰 동물을 잡으면 며칠에 걸쳐 나눠 먹어야 하는 탓에 여름철에는 부패하기에 십상이다. 그 중에서도 내장이 가장 먼저 부패한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호랑이는 내장을 빨리 꺼내기 위해 사냥한 동물의 엉덩이부터 뜯어먹는다. 암말을 죽인 맹수도 엉덩이를 뜯어먹고 창자를 빼냈다. 그런데 엉덩이를 먹다 말고 또 목을 잘라 먹었다. 들판 너머에 번개가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늘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조사를 중단하고 목장 오두막으로 뛰어들었다. 참으로 대단한 폭우였다. 숲을 찌그러뜨리고 돌아온 천둥의 메아리가 오두막을 흔들었고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물방울이 미끄러져 다른 물방울과 합쳐지며 금세 유리창을 폭포수처럼 적셨다. 지붕에선 고드름 같은 낙숫물이 떨어졌다. 들판을 뛰어다니던 말들이 마구간으로 들어와 투레질하며 몸통을 적신 빗물을 핥았다. 몇 마리는 숲과 울타리 사이에 서 있는 커다란 참피나무 아래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며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뿌옇게 변한 들판 건너 숲에도 흐릿한 숲속의 강에도 검붉은 앞말의 창자에도 비가 내려 적셨다. 말을 죽인 생명도 숲속 어딘가에서 비를 맞으며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시작한 폭우는 매 시간 같은 양으로 쏟아지다 오후가 돼서야 기세가 꺾였다. 서서히 가랑비로 바뀌더니 오락가락 하다가 그쳤다. 숲 가의 쌀이와 참 조팝 나무들이 늘어졌고
그 위를 타오르며 피기 시작한 맥꽃도 뭉그러졌다. 다시 들판으로 나간 말들은 비에 젖은 풀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젖은 땅에서 말똥 냄새가 피어올랐다. 맹수의 흔적은 모두 씻겨나갔다. 확인된 발자국도 없고 뜯어먹은 방식도 평범하지 않았다. 비온 뒤의 질척임처럼 마음이 어수선했다. 죽은 말의 축축한 몸통에서 뿌연 김이 올라왔다. 널브러진 창자도 젖어 비린내가 낮게 깔려 돌아다녔다. 흩어진 창자와 말머리를 수거해 수레에 실었다. 길게 구불거리는 창자가 부풀어서 수레가 꽉 찼다. 말머리와 창자는 치우고 묵직한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대포 폭죽을 설치한 다음 50m쯤 떨어진 곳에 잠복 텐트를 쳤다. 목장 주인과 함께 들판을 돌아다니는 말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었다. 대부분의 말들은 순순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으나 일부 야성이 풀린 말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서너 마리였는데 그 사이에도 우두머리가 있는지 한 마리만을 따라다녔다. 오후 내내 몰았으나 결국 가두지 못했다. 나는 장비를 챙겨 산지기 대장 발로샤와 함께 잠복 텐트로 들어갔다. 말을 죽인 범인이 오늘 밤 돌아올 것이다. 죽여서 먹다만 말을 마저 먹으려고 이곳으로 오겠지만 우리의 낌새를 알아챈다면 다른 말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야영하며 가끔 순찰을 돌기로 했다. 바람의 미약한 기류가 비갠 후의 들판에 인다. 짙은 안개 더미들은 느릿하니 물기 젖은 공터를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며 뭉실뭉실 뭉치고 뭉친 뒤에서 다시 피어나 천천히 미끄러진다. 이런 곳에서는 시간도 무거워 느릿하게 느껴진다. 안개는 순식간에 강을 건너와 들판을 삼켰고 골짜기 안을 누비며 젖은 솜처럼 가라앉았다. 안개가 뭉치고 겹쳐서 죽은 말의 몸통이 보이지 않았고 텐트 앞의 나뭇가지마저 어렴풋했다. 숨을 막히게 한다거나 머리를 어질거리게 하는 그런 독성은 없지만 낮게 착 가라앉아서 스며들고 감싸면서도 흠뻑 달라붙는 한대지방 특유의 여름 안개였다. 안개 속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말들은 냄새와 울음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간밤의 불안과 비 내린 다음의 불편을 털어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말들이 조용해졌다. 안개 너머에 달이 떠올라 안개더미가 천천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젖은 나뭇잎에 습기가 고여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장가지를 밟으며 숲속을 걷고 있다. 숲가의 쌀이나무에 얽힌 덩굴 식물이 움찔거렸다. 잠시 뒤 시커먼 덩치 하나가 덤불 사이로 기어나왔다. 덩치는 죽은 말을 향해 다가가다 멈칫하더니 냄새를 맡으며 한 바퀴 빙 돌았다. 한동안 고개를 들어 갸웃거리다 결국 말의 주검에 달려들었다. 이내 가죽이 찢어지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 붙은 덩치는 주둥이를 쳐박고 살코기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커다란 덩치로 말의 몸통을 있는 힘껏 당기며 살점을 뜯는데도 폭죽이 터지지 않았다. 뇌관의 화약이 습기에 젖은 모양이었다. 살며시 야간 렌즈를 켰다. 뷰파인더에 뽀얀 빛이 들어오며 화면이 밝아졌다.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산지기 반려자가 먼저 속삭였다.
메드베세, 히말라야 스키. 곰이야, 반달곰이야. 뿌연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비치는 실루엣이 커다란 곰의 형체였다. 몸을 돌려 말의 몸통을 당길 때 가슴에 박힌 하얀 반달무늬가 흐릿하게 보였다. 어쩐지 숲을 걷고 덤불을 헤치며 기어 나올 때부터 남기는 소리가 씩씩하다 했었다. 호랑이라면 훨씬 더 은밀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말을 죽인 범인은 이 반달곰 같았다. 말을 죽인 뒤 엉덩이 부위를 먹다 말고 목통을 잘라 먹은 것도 이해가 됐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역시 이상했다. 불곰이 소나 말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덩치가 불곰의 반밖에 안 되는 반달곰이 양이나 염소도 아니고 다 자란 말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발로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게다가 뜯어먹은 자국 말고 공격한 다른 자국이 없었다. 곰은 큰 동물을 죽일 때 갈퀴 같은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어 지저분한 자국을 여기저기 많이 남긴다. 불곰이 사냥한 야생말의 사체를 쿠나시르 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쿠나시르 섬,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북방 4개 섬 중 하나로 쿠릴 열도 초입에 있다. 이 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군마가 야생화가 되어 살고 있는데 불곰이 가끔 야생마를 습격한다. 지나가던 곰인 것 같다. 안개를 타고 낮게 흐르는 피 냄새를 맡았던 모양이다. 원래 그들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야생동물이 인간의 구조물 근처를 얼쩡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인간 주변을 돌아다니며 얻어먹다 보면 자꾸 찾아오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에 야생동물의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는 오지 않도록 곰을 쫓아버리기로 했다. 발로자와 함께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달이 떴는데도 안개가 자욱해서 곰의 형체가 어렴풋했다. 폭죽을 든 발로샤와 나란히 서서 발자국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곰에게 다가갔다. 살점을 열심히 뜯던 곰이 뒷발로 벌떡 일어서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지 오히려 우리 쪽으로 두어 발 다가오며 코를 벌렁댔다. 갑자기 플래시를 비췄다. 시커먼 털로 덮인 주둥이에 한 덩이 살점을 물고 있었다. 그제야 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춤주춤 물러서더니 우리를 향해 크게 울부짖었다. 이내 돌아서서 네 발로 껑충거리며 있는 힘껏 숲으로 달려갔다. 안개가 달라붙어 얼굴과 손등이 금세 축축해졌다. 나온 김에 목장 울타리를 따라 한 바퀴 순찰을 돌았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안개는 목장과 개활지를 고요히 파묻었다. 디딜 땅이 잘 보이지 않아 땅의 촉감도 느껴지지 않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덜컥거리기만 했다. 흐릿한 말들의 윤곽이 어두컴컴한 비가림막이 지붕 밑에서 소곤거렸다. 끼리끼리 모인 말들 사이를 안개가 스멀스멀 누비며 이동했다. 이따금 푸르르 콧김 뿜는 소리, 꼬리를 휘둘러 목이 쫓는 소리, 사료통 뒤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축이라 플래시 불빛을 비춰도 놀라지 않고 차분했다. 돌아서 나오는데 숲과 울타리 사이에 있는 참피나무 아래에서 형광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다. 걸음을 멈췄다. 동물의 눈에서 나오는 인광이었다. 오싹해지며 한기가 흘렀다. 불빛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
번갈아 가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참피나무까지는 제법 먼 데다 짙은 안개에 휘감겨 형체는 보이지 않고 거뭇한 윤곽만 가끔 어른거렸다. 바람이 설렁이며 안개를 슬쩍 흔들자 참피나무가 잠시 드러났다. 서너 마리 말들이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투레질을 하다가 가끔 입김을 내뿜었다. 울타리로 몰아넣지 못한 말들이었다. 두근거리던 가슴의 맥이 가라앉았다. 빛의 양과 입사 각도의 미묘한 차이 때문일까? 동물의 눈동자는 어떤 때는 플래시를 비춰도 빛을 내지 않다가 또 어떤 땐 미약한 달빛에도 둥그런 인광을 발산한다. 말들은 참피나무 아래에서 달빛 젖은 안개에 휩싸여 눈을 빛냈다. 잠복 텐트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다. 흐젓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가라앉는 의식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새벽 2시. 말 울음소리에 깨어났다. 울음소리가 소란스러운 게 심상치 않았다. 울타리 안의 말들인지 울타리로 몰아넣지 못한 서너 마리 말들인지 목장 쪽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발로자와 함께 폭죽을 챙겨서 텐트를 나섰다. 강이 끊임없이 토해낸 안개가 들판을 자욱하게 채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 언저리에 뿌옇게 휘감겼다.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말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목표로 천천히 걸었다. 한참을 걸어가자 나무 울타리 곁에 서 있는 말들이 어슴푸레 보였다. 참피나무 쪽에 있던 말들이 울타리 주변으로 옮겨와 불안한 기색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앞발을 번쩍 치켜들며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참피나무 쪽을 향해 다급한 투레질과 경계의 콧소리를 질렀다. 참피나무 뒤에서 물 묻은 풀을 스치는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다시 조용해졌다. 어둠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기운이 느껴졌다. 발루샤를 쳐다보았다. 발루샤도 긴장하며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말들도 잔뜩 겁을 먹고 참피나무를 향해 귀를 쫑긋거렸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리더니 참피나무 뒤에서 시커먼 물체가 스멀거렸다. 물체는 참피나무 뒤에 멈춰 서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안개가 갈라진 틈새로 금색이 감도는 두 개의 형광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가만히 있던 형광 불빛이 소리 없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안개가 짙어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그맣던 금색의 형광 불빛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졌다. 말들이 히힝 울며 울타리를 따라 도망쳤다. 말들이 소란을 피우자 다가오던 불빛이 다시 멈춰섰다. 나를 바라보는 두 개의 형광 불빛 사이로 얼룩얼룩한 줄무늬가 보였다. 둥근 얼굴에 작은 귀를 실룩거렸다. 호랑이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 방망이 질쳤다. 발루시아도 나도 프릴레시를 비출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폭죽을 쥔 소나귀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갔다.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슬며시 옆을 바라보았다. 그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훨씬 더 크고 형형하게 빛나는 불빛 두 개가 갑자기 나타났다. 큰 불빛은 작은 불빛 옆으로 다가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곧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의식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압축되었다가 다시 확장되는 느낌이랄까. 시간의 씨앗을 간직한 빅뱅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반려자도 주춤 물러섰다. 흐릿한 골격이 엄청 컸고 머리가 보름달같이 둥글었다. 그리고 눈빛은 투명하고 은은했다. 반루샤가 급히 폭죽을 꺼내 뇌관을 당겼다. 대포 소리가 나지 않고 불꽃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연기만 무럭무럭 솟아났다. 불발이었다. 나도 폭죽을 당겼으나 연기만 피어올랐다. 뇌관이 안개에 젖어 모두 불발이었다. 안개에 산란된 형광 불빛이 커다래지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다시 뒷걸음질 쳤다. 자세를 낮춰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구불구불 다가오는 호랑이의 윤곽이 희뿌연 안갯더미에 달빛까지 내려 푸르스름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쿵쾅거렸지만 정신은 명료해졌다. 다가오던 호랑이가 지척에 멈춰서더니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몇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코털이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호박같이 큼직한 머리 가운데서 화등잔만 한 눈빛이 터져나와 젖은 안개 속으로 은은하게 번졌다. 죽음처럼 고요한 정적이 안개를 따라 흘렀다. 마음은 뒤돌아서서 뛰고 싶었지만 시간이 정지한 듯 몸은 가만히 서 있었다. 반려자도 가만히 서 있었다. 호랑이도 마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팽팽하게 주고받는 시선 사이로 안갯더미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호랑이의 형형한 눈빛이 슬며시 희미해졌다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뒤에서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스미듯이 다가와 큰 호랑이 옆에 섰다. 미동도 하지 않고 쳐다보는 네 개의 눈빛이 밝아졌다 흐려졌다 하며 잠깐의 시간이 지나갔다. 눈빛이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큰 호랑이가 코를 살짝 들어 숨을 들이키며 우리의 냄새를 맡았다. 짙은 냉기 뒤에 온화함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다 미간을 찌푸리고 양 입술을 슬쩍 당겨 올려 고드름 같은 송곳니를 내보였다. 경고의 표시였다. 7cm가 넘는 송곳니가 드러나자 다시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울타리 안에서 말들이 울어대고 요동치다 사료통을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울타리 안의 말들을 흘낏 쳐다보며 다시 슬며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화등잔에 부드러운 빛의 기운이 흘러 적의가 없어 보였다. 누구세요? 목장 주인 같지는 않은데 하는 호기심의 눈빛 같기도 했다. 작은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큰 호랑이만 남아 눈을 껌뻑거렸다. 화등잔이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은은한 빗무리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며 안개에 산란되어 퍼져나갔다. 안개 낀 정원의 수은등이나 푸른 달빛을 닮았다. 호랑이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우리는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는 물러나는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은등이 꺼지며 얼룩얼룩한 형체가 작은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꿈틀거리며 멀어지다 사라졌다. 안갯더미만 스멀거렸다. 이런 종류의 만남은 돌발 사고와 달라서 몸속 깊은 곳을 관통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몸으로 예측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기에 미지의 예감이 실제 눈앞에 다가온 순간 온몸의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툭 터지며 어떤 느낌이 밀려온다. 그 순간은 명료하고 차분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어떤 때는 카메라 전원을 꺼놓고 나올 걸 그랬나? 같은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위험한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과 그 상대에 대해 옛날부터 익숙하게 지내온 듯한 느낌을 몸 전체로 받아 상대가 나의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뚜렷하게 느낀다. 그러다 상대와 감성을 순조롭게 주고받지 못할 때는 만남은 없고 위험만 남아 단순히 온몸의 세포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호랑이들은 우리를 해칠 의사가 없었다. 인간을 해쳐본 적도 없을 것이다. 동물들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인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눈이 있다. 어렸을 때 키웠던 누렁이도 그랬고 지금 같이 사는 고양이 금동이도 그렇다. 그들은 표시가 나지 않아도 적의를 가졌는지 호의를 가졌는지 용케 알아내고 다가와 냄새를 맡거나 물러나 경계를 하곤 한다. 이 호랑이들도 말을 사냥하러 왔다가 우리의 방해를 받았으나 가까이 다가와 인간 종족임을 확인하고 경고의 송곳니만 보인 뒤 순순히 돌아갔다. 사람과 가축을 구분하여 행동했으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인정할 줄 알았다. 다가오고 물러설 때의 침착한 움직임과 수은등처럼 껌뻑이던 살기 없는 눈빛에서 나는 그것을 느꼈다. 우리를 공격하려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 것이다. 안개에 젖은 밤인데다 폭죽도 젖었으며 호랑이는 2마리였다. 저 호랑이들 피 속에 흐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인간과의 투쟁 경험이 이 목장에서 되살아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숲에서 자신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동물에 대한 배려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지난번 목장의 소를 습격했을 때 맡은 인간의 냄새를 다시 맡아서 경계의 심리가 발동했는지도 모른다. 뭐든 간에 호랑이라는 종이 사람을 만나면 보이곤 하는 중도를 보여주었다. 피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하는 2가지 본능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다가와 학윤한 뒤 조용히 물러서는 호랑이 종 특유의 중도를 선택했다. 아마도 안개 낀 밤이라 중도를 선택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말을 뜯어먹은 상태도 비로소 이해됐다. 먹을 입이 2개였기 때문이었다. 한 마리는 엉덩이를 뜯어먹었고 한 마리는 목을 뜯어먹었다. 교대로 뜯어먹기도 했을 것이다. 푸른 달빛처럼 빛나던 큰 호랑이의 눈빛이 비네스코 목장의 소를 죽이고 느릅나무 숲을 배회하던 꼬리의 눈빛과 겹쳤다. 골격이 우람하고 머리도 보름달처럼 컸다. 그러나 안개가 짙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달빛 스민 안개에 휩싸이면 몸집이 부풀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호랑이가 2마리였다. 넘실거리는 안개와 그 속에서 빛나던 은은한 눈빛, 굴곡을 이루며 스멀거리던 몸짓, 모든 것이 뿌옇게 휩싸여 몽롱했다. 푸른 새벽이 다가왔다. 안개가 바람을 타고 산을 뭉클뭉클 휘감았지만 이내 대기를 따라 솟아오르며 희미해져 갔다. 멀리서 장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말들도 간밤의 불안을 털어내며 싱싱한 투레지를 했다. 어디선가 까마귀 몇 마리가 아침거리를 찾아 날아와 곰이 뜯어먹던 말 사체 주변을 뛰어다니며 까웃거렸다. 안개를 감싸고 돌던 정적이 햇살의 소란스러움에 서서히 거쳐나갔다. 지난밤 호랑이들은 참피나무 위쪽의 숲으로 접근했다. 들판으로 나오기 전 오래 머물며 목장을 살폈는지 숲 가장자리에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다. 큰 발자국의 앞발볼의 너비가 13.1cm, 밤의 예감이 맞았다. 커다란 머리 가운데서 둥그렇게 빛나던 그 눈빛은 겨우 낯을 익힌 정도였지만 어쩐지 익숙했었다.
비네스코 목장에 이어 한 달 만에 꼬리가 다시 목장을 습격했다. 꼬리의 가축 습격이 습관화되고 있다. 작은 발자국의 발볼 너비는 9.4cm로 체르노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의 무인 카메라에서 확인한 젊은 조선국 암호랑이의 것과 같았다. 발자국은 실타래처럼 얽힌 오솔길을 정확히 구분하며 조선곡으로 넘어가는 산맥을 향했다. 반나절을 따라가자 조선곡 암호랑이가 남긴 배설물 자국이 나왔다. 뒷발로 70cm쯤 긁어낸 흙더미 위에 배설물이 놓여 있었는데 울긋불긋한 핏자국이 섞여 있었다. 암호랑이가 발정났을 때 나오는 분비물이었다. 기름처럼 가늘게 퍼진 분비물에서 묘한 냄새가 났다. 조선국 암호랑이가 번식기를 맞았다. 수화랑이가 암호랑이와 어울려 다니는 것은 3,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암호랑이의 번식기나 번식기가 끝나고 태어난 자신의 새끼를 암호랑이가 데리고 다닐 때 가끔뿐이다. 꼬리는 조선국 암호랑이와 신혼여행 중이었다.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결혼 예물을 찾아 목장으로 왔던 것이다. 꼬리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조선국의 젊은 암호랑이를 차지했다. 여전히 이 지역의 왕대였다. 꼬리에겐 이것이 마지막 신혼여행일지도 모른다. 한 세대에 태어난 다양한 자손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하도록 설계된 개체만이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수 있다. 꼬리가 그랬고 이제 그 역할을 맞춰가고 있다. 자연은 공백을 두지 않아서 꼬리가 없어진다면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낡은 지속이 끝나야 새로운 미지가 시작된다. 그걸 알면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꼬리에게 암호랑이는 살아야 할 이유고 목장의 말은 먹고 살 먹이다. 하지만 목장에는 포수나 밀렵꾼 같은 죽음의 천사가 도사린다. 목장으로 신혼여행을 온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암호랑이까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대를 잇고 종족을 연속시키는 고귀한 신혼여행의 장소를 목장으로 택함으로써 먹이는 얻을 수 있겠으나 살아야 할 이유를 저버리고 있다. 죽음 때문에 삶을 내팽개쳐도 안 되지만 삶 때문에 죽음을 내팽개쳐도 안 된다. 그것이 자연에서 죽음이 삶을 끌어안고 삶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